자, 주제학습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이 주제학습의 첫 문단은 이제 주제학습 특징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죠. 자, 그럼 내용을 보면 주제학습은 하나의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나 개념 범주보다는 아이고, 큰 범주의 어떤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는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제라는 개념은 그 사실과 개념보다는 좀 큰 개념이다라는 거죠. 예. 사실 사건이나 개념은 좀 작은 범위고요. 예. 자, 주제학습은 그 서로 연관성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학습함으로써 한 시기의 역사적 국면, 한 시기의 역사적 과제 또는 시간의 흐름 속에 인간의 생활의 한 국면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인제 뭐 자유주의 혁명 이렇게 묶어내면 그 안에 뭐 프랑스 대혁명도 있고 칠일 혁명도 있고 이일 혁명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한 주제로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주제 학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주제를 선정하는 거예요. 선정. 예. 요게 상당히 인제 중요한 부분인데 요게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던 부분인데 요게 선정하는 방법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인제 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좀 일단 어 제가 인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좀 얘기할게요. 자체가 좀 왔다 갔다 해서 자, 여기 보면 첫 번째가 그냥 그 교과서에 있는 단원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대체로 이제 주제 단어면 교과서에서 단원명을 그대로 쓰는 거 있죠. 우리가 중단원 뭐 대단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이제 있는데 교과서 관련된 단원 내용이고 그래서 이렇게 단원 주제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주제를 좀 심층적으로 인제 탐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데 한 주제에 대해서 심층적인 탐구를 통해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는 목적을 한다면 두 가지 이상의 문제를 탐구하고 그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하는 걸 제시하는 게 좋다. 됐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미 이것도 아마 인제 그 심층적인 어떤 탐구 능력하고 관련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방법으로는 이미 학습한 소주제나 사건들 연결시켜서 좀 더 큰 역사적 지형들을 그릴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해 가지고 주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으로서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문제를 탐구하는 거 그다음에 하나는 어 이미 학습한 소주제나 사건을 연결시켜서 역사적 지형을 크게 그릴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예를 드는데 얘가 인제 뭐냐면 요쪽 얘가 요거예요. 예를 들면 그죠. 요거는 앞에서 이제 두 가지 이상 문제를 탐구할 때 기획의 예죠. 기획의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조선시대 가족 제도의 변화와 여성 양방 여성의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문제를 탐구하는 거죠. 조선시대 가족 제도의 변화와 함께 양반사 여성의 생활을 탐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든 거야. 자, 이 경우 우선 조선시대 가족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선시대 가족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었는지 계속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가족 제도에서 특히 여성과 관련된 어떤 것이 제도화되었는지 또 어떤 것이 간섭적으로 유지되었는지 그 제도와 간섭 가운데 무엇이 언제부터 왜 변화되는지 탐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는 조선시대 전반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렇죠. 요걸 이제 하려면 조선시대 전반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사례 여기 니은과 관련된 사례 있죠. 이미 학습된 소주제나 사건들 연결시켜 좀 큰 역사적 지형들 그린 거. 요거는 인제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예. 요거는 여기 쭉 넘어가서 여기와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니은과 관련된 사례예요. 자, 그러면 인제 보면 주제 탐구의 범위가 작은 예를 들면 요거와 연결되죠. 이미 학습한 소주제, 사건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자, 조선시대 때의 이제 시대 제작에 담긴 통치 이념, 어 그리고 조선 때 국민정의 상징에 담긴 통치 이념이라는 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작은 주제, 소주제와 이제 사건들을 연결시켜서 인제 할 때
어떤 교수학습 방법의 자료가 학습이 필요하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자, 이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종 때 제작된 시계와 훈민정음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시계나 훈민정음 제작 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조선의 통치 이념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든지, 아니면 이미 학습한 조선의 통치 이념을 실마리로 시계 제작이나 또는 훈민제국 제작에서 볼 수 있는 통치 이념을 추론하여 가설을 세우고 자료를 조사하여 탐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계사 관련된 예문은 뭐냐면 앞에서 언급했던 이렇게 이미 학습한 소재나 사건을 연결시키는 거, 큰 역사적 지형들을 그리는 또 두 번째 예문이에요. 그러니까 니은의 두 번째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사례는 여기에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쭉 있거든요. 자, 세계사에서 메소포타미아와 항아 등 고대 도시 문명에서 만들어진 문자와 사람들의 생활.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항아의 소주제를 서로 연결시키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비교학습과 연결돼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예전에 그 예문이 비교학습 관련돼서 예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제학습에서는 안 나왔는데 비교학습에서 나온 것 같아. 비교학습은.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 이 주제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통해서 문자를 왜 만들었고, 그 문자가 누가 사용했고, 그 문자를 통해서 어떤 의사표현을 했고, 그러한 의사표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나 생각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탐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주제는 개별적인 학습 내용을 비교하고 종합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주제 학습할 때 내용, 유용한 점이죠. 그래서 여기는 비교 학습하고 연결돼 있다. 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올 때 요 예문을 이제 가지고 비교학습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어요. 비교학습. 그래서 예문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것도 이제 비교학습 관련돼서 나왔고, 요거 자체가 뭔가 예문이 사례가 주어지고 그 의미를 저자의 의미를 저자가 생각한 의미를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문 자체가 보다는 좀 다른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채점 기준을 명확히 해서 또 예문 자체를 또 사용할 수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문 자체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요게 이제 비교학습 내용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거 앞에 있는 두 가지 사례도 같이 좀 인지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주제학습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주제학습. 주제학습에 이제 모형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인제 제시된 것은 뭐냐면 주제학습하고 탐구학습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주제학습과 탐구학습. 자, 그래서 주제학습은 이제 모형을 제시하는데 무슨 모형과 결합을 시켰냐면 탐구학습하고 결합됐어. 탐구학습. 음. 그래서 요걸 이제 좀 볼게요. 자, 주제학습을 학생 주도의 탐구학습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탐구 방법을 우선 안내할 필요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역할, 조사 역할은 안내할 필요 있다. 그래서 그 탐구 방법에 대해 안내는 교사가 제시할 수 있지만 학생과의 토론을 통해서 탐구 절차를 기획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탐구 활동을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으면, 두 번째로는 교사와 학생이 탐구할 주제를 결정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단계가 탐구할 주제, 과제를 관련하여 조사하여 세부적인 사건, 상황, 형상, 국면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하고 자료를 조사를 하고요. 네 번째로는 조사할 자료를 기초로, 예, 아이고. 조사할 자료를 기초로 세부적인 사건들, 국면들과 주제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종합할 과제를 해결한다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토론이나 보고서 작성을 통해 주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요 관련된 그 예문이 제가 이제 그 서브노트 강의 때 그 강의 교재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첨부를 해 둘게요. 그 관련된 내용을. 그래서 그거 보시고 요
내용을 이해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주제학습 탐구 방법, 그러니까 주제학습과 탐구학습을 결합하는 그 방법에 문제점이 있죠. 교수학습 방법의 문제점. 자, 요때 문제점은 그런 데부터가 나오는데, 그런데 단순한 주제에서 제시하는 과제에 대한 일반적 해석 차원에서 과제를 해결하는 고 하면 때로는 여러 가지 참고문헌을 보고 그 문헌이나 문단이나 문장을 오리고 베끼는 수준에서 정리할 수준으로 그칠 수 있다. 그래서 인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해결 방안은 막연하게 제시하면 이렇게 오리고 뺏겨서 올 수 있거든요. 뭐 "조선 시대의 사회 가족 제도에 대해서 조사해 보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예. 자, 그럴 경우에는 인제 이걸 막기 위해서 좀 더 그 뭐냐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가지고 분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심층적인 가제 탐구와 문제 해결보다는 이게 거리가 멀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문제 해결에 위해서는 어 주제 속에 들어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분석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가족 제도의 변화와 양반 여성에 대한 탐구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특징적인 점을 기술한 것을 이상으로 그런 변화를 보여준 사례도 한두 가지 제시하는 게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가족제도 변화나 뭐 양반 사회 여성 생활의 탐구 이렇게 해 갖고 뭔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예. 그래야지 오리고 베껴서 정리하는 수준에서 못하게 하죠. 예. 그래 갖고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근데 요즘에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AI가 챗봇인가? 챗봇인가 뭐 거기에서 그냥 그 논문까지 써 준다면서요. 대학교 웬만한 고등학교 보고서 논문 어 그런 것도 다 써 주니까 요것도 예전에 인터넷 환경에서만 그런 것 같이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요즘에 AI처럼 이렇게 정교화된 시스템에서는 안 통할 것 같아. 요것도 약간 구닥다리 사고방식 같은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자, 그다음에 인제 있고 그 관련된 인제 뭐냐면 주제학습 관련된 부분 볼게요. 탐구학습 관련된 부분이요. 자, 탐구학습의 파란 책 주제학습 관련된 내용 볼게요. 예. 자, 파란 책 주제학습 관련된 내용은 그 녹색 책하고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읽고 들어가야 돼요. 요것도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읽고 들어가세요, 이거. 자, 주제학습의 정의가 나오죠. 단일한 역사적 사실이나 개념, 사건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역사 영역이나 문제를 학습 내용을 다루는 것이다. 해 가지고 주제학습의 정의가 나와요, 정의. 그래서 교과서 한 단원의 내용 자체가 역사 수업 주제가 되기도 하고 한다. 그러나 주제학습에 대한 주제 선정의 문제 선정에서 문제의식을 선행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의식이 선행돼야 된다. 주제 선정에 의해서. 요건 녹색책에 없는 내용이죠. 즉 해당 주제에 대한 논의와 탐구의 필요의 이유가 내재된 거야. 왜냐하면 문제의식을 가지려면 해당 주제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논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탐구도 필요하고. 그래서 인제 그 예를 들고 있어요. 자, 요 예 내용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걸 기반으로 해 갖고 예전에 03년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 그때는 예문이 인제 뭐 고대 지중해 세계가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비잔틴 제국에서 인제 그 당시 성상 숭배 금지에 대한 그 수돈의 반발, 수도사의 반발, 그 예문이 나왔지만 그 형태는 여기에서 따온 것 같아. 그 답안 근거는요. 자, 고대 지중해 세계라는 제목을 단어의 명칭일 수 있지만 역사 속의 주제로 삼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앞에 인제 주제학습의 그 주제 선정에서 단원명을 흔히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역사 수업의 주제로서 이렇게 고대 지중해 세계, 이게 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제에다가 그 밑에 주제 요소들이 있어요. 주제 요소. 이게 주제 요소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주제 요소들이. 이거 소주제라고 해요. 예전에 03년 기출문제 때 나올 때는 이거 소주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요때 이제 고대 지중해 세계의 그 주제 요소, 소주제를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지중해 그 사람들의 신화를 통해 그들의 의식과 생활의 의미를 읽어낸다는 것을 학습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중해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접근을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지중해 고대인들의 신화, 그리고 그다음 지중해 어떤 고대인들이 담고 있는 뭐 신화의 철학적 의미 등등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남북 전쟁이라는 단원에서 남북 전쟁의 배경의 원인을 주제를 정하고 남북 전쟁이 어떻게 왜 일어나는 걸 살피는 수업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남북 전쟁이라는 단어를 다루고 그 밑에 이제 소주제별로 또 이제 접근할 수 있죠. 예.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학습 내용으로 선정된 주제는 수업에서 깊이 있게 다뤄진 심화학습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소주제를 접근할 때 어떤 주제를 접근할 때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접근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소주제에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요게 앞에 있는 건 대략적으로 나왔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자, 요것도 이제 앞에 있는 내용 설명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죠. 자, 소주제로 심도 있게 다룰 경우에는 대주제 아래 여러 소주제를 나누고 종합적인 접근 방법 필요하다. 그래서 1945년부터 1450년부터 1550년 탐험가 만남 대주제 선정하고 거기 밑에 소주제로 이렇게 쭉 나열돼 있죠. 그다음에 또는 새로운 단원 탐험 산업 전개와 세계가 변화하는 단일 주제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이제 주제 학습이 나오는데 하나는 대주제가 있고 그 밑에 소주제를 다루는 반면에 하나는 단일 주제 학습으로 이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요 부분, 음, 요 부분은 시험 문제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아까 잘못 말한 것 같은데 그 시험 문제 나온 거는 그 소주제가 아니라 주제 요소라고 나왔어요. 주제 요소. 책에는 소주제 나왔어. 예, 바꿔서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03년 기출문제 나왔고 앞부분하고 연관돼서 보세요. 요것도 대주제가 되는 거고 요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소주제로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주제는 교사의 강의식 수업이나 학생의 프로젝트 과제를 다룰 수 있으며 주제 학습의 제목을 논술 문항 형식으로 제시하기 가능하다. 요것도 외워두세요. 요것도 예전에 한번 주제 학습의 제목을 쓰시오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논술 문항 형식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03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젠트릭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들의 부를 축적하고 안정을 누리는 배경을 설명해라. 예. 그리고 인도 항로의 발견과 중앙아메리카 서인도 아메리카와 서인도 진출에 둘러싼 영국과 스페인의 경쟁 및 세력 활동을 설명해라. 종교 개혁의 배경을 설명해라. 영국의 내전의 원인을 개요를 설명해라. 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취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논술 형식으로 이제 제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논술형.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개조식이 아니에요. 예, 개조식이 아니라 설명 하나 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그 학부 과정에서 논술 시험 있죠? 요런 거 연상시켜서 답을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분을 이제 좀 볼게요. 예. 자, 성공적인 주제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문제만 볼게요. 그 무엇보다 선정된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교사는 미리 다양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재조직한 후에 아이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주제 학습할 때 교사의 역할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주제 학습을 끝났고요.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시기학습 관련된 내용이에요. 시기학습. 예. 요 관련된 내용인데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그 시대학습 관련된 그죠. 파란점 시대학습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제 요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요게 뭐 파란책 견해해 갖고 분절법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분절법하고 시대학습은 좀 약간 범위가 달라요. 분절법은 내용 조직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선정해서 그걸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 그 관련된 내용이고 시계학습이라는 거는 뭐냐면 교수학습 방법 관련된 내용이야. 그러니까 인제 실제로 수업에서 어떻게 이걸 뭐냐면 풀어낼 것이냐 수업을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범위가 다른 거예요 범위가. 예. 그래서 요거 뭐 파란색 겨내 놓고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건 아니에요. 네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 시계학습이 이제 기출빈도가 어떻게 되냐. 기출빈도가 거의 빵이에요.
1%, 2% 이 정도야. 거의 안 나왔다고 보면 돼요. 거의. 거의. 예. 근데 왜 거의라는 말 붙였냐면 11년 2차 기출문제에 거기 시기학습, 시대학습 관련된 내용이 딱 한 마디 있어. 문두에. 근데 막상 보면 문주에 그 문제 푸는 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데 거기에 시기학습을 할 때 뭐뭐 어떻게 갖고 쭉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 거의 1~2% 정도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그 빈도가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파워책에도 이게 시대학습이 있거든요. 근데 인제 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제가 파란책까지 읽진 않고 제가 이제 강독포에는 파란책으로 돼 있지만 여기 건너뛸게요. 녹색책만 읽고 넘어갈게요. 녹색책만. 자, 그럼 녹색책을 보죠. 녹색책에 인제 시계학습 방법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하나는 그 시계학습할 때 종전의 시대 구분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고대, 중세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세 이런 식으로 종전의 시대 구분을 통해서 시계학습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시대 구분하고 상관없이 임의대로 그냥 한 시기를 떼어 가지고 설정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에요. 뭐 100 년, 200년 이런 단위로 해 갖고 내가 뭐 17 세기를 연구하고 싶다면 17 세기, 그다음에 18 세기를 연구하고 싶다면 18 세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방법에 따라서 뭐냐면 목적이 다르고 그다음에 뭐 교수학습 방법이 다르고 그래요. 예. 뭐 그런 것들인데 한번 볼게요. 자, 앞부분은 시계학습의 인제 정의와 특징이 나오죠. 여기. 자, 시계학습은 일정한 시간의 단위로 또 하나의 왕조, 하나의 시대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이다. 자, 예를 들어서 100년 동안의 특정한 지역의 역사 또는 30년 동안 세계 역사, 고대 도시의 문명의 역사와 같이 시간을 중심으로 학습까지를 제시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시대학습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네. 일단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목적 자체가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시대 구분에 입각해서 시대 선택이 중요하다. 예. 시대 구분은 제가 남색책을 좀 할 텐데 주로 이제 이런 거죠. 고대, 중세, 뭐 근세, 근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시대 구분 관련돼서 객관식 기출 문제 때 두 번 나온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중요하긴 중요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기학습이니까 건너뛰고 두 번째로는 시기학습은 어 한국사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한 시기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면 시대 구분에 상관없이 그냥 특정한 시기에 잘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한 시기를 역사적으로 탐구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함양한 방법을 이용한다면 시대 구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자, 뭐 예를 들어서 1900년부터 해서 뭐 2000년이라는 100년 동안 학습단위가 수업을 구성하는 거니까 이렇게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시대를 선정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시기학습에서 그 중요한 것은 학습할 시기를 선정하는 거죠.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나 그다음에 생활 전반, 사회 다양한 국면을 폭넓게 이해하고 그 시기의 전반적으로 분위기, 상황, 특징, 역사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시기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나열하고 학습할 필요가 없다. 그 시기에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들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시기를 선정하고 나서 그 시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건들이 뭐냐를 또 선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선정할 때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일단 교사가 선정할 수도 있으나 제일 바람직한 건 학생 스스로가 그 선정하는 게 좋죠.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그 시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건들을 선정하도록 하고 그 사건이 그 시기를 이해하는 데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 또는 토론을 할 수도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예를 들어 구한말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이때 인제 뭐 흥성대원군의 이제 개혁이 끝나고 나중에 아 그 강화도 조약을 맺잖아요. 그 강화도 조약이 개항이 되잖아. 그러니까 구한말에서 강화도 조약을 선택했다. 사건을. 그럼 왜 그 강화도 조약이 중요하냐? 개항에 우리가 근대화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니다. 강화도 조약 이전에 우리도 근대화됐다."라는 식으로 또 토론할 수 있겠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간에.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은 뭐 각자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인제 모든 별 활동을 통해 시계학습 구성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절차 과정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할 시기와 시대를 선정하고 학습할 시기에 일어난 사건들을 조사하고요. 그 시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건, 인물, 제도 등등등 이렇게 쭉 있는데 요거 뭐 각자 읽어 보세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읽어 보시고 요 관련된 그 사례는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합격자 경기도 서브 노트에 올려 놓긴 했는데 제가 따로 떼 가지고 어 제시를 할게요. 그래서 요거 보고 요거 과정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인제 그 밑에 장점을 볼게요. 앞에서 이제 시기학습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시대 구분을 통해서 하는 방법과 시대 구분 상관없이 그냥 한 시대만 딱 띄워 놓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학습 효과도 좀 다른데 첫 번째로는 시대 구분에 입각한 이제 학습할 때 학습하는 장점이거든요. 시대 구분을 이용할 때의 장점. 그래서 시대 구분에서 입각하여 학습할 시대를 선정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시대의 특징을 비교하여 시간, 발전, 변화, 지속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뭐 고대 중세, 뭐 중세 근세, 근세 근대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인제 이게 장점이 되겠죠. 그다음에 한식을 떼어 가지고 보는 경우가 있어. 한식을 떼어 가지고 뭐 100 년, 200 년. 그럴 경우에는 인제 뭐냐면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죠. 그래서 한 시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시기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한 시기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시기 순으로 나열하고 그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거나 그 사건들을 다양한 그 인간 생활의 국면 관점에 분류하여 시기적 특징을 추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예. 한 시기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시기 순으로 나열하고 그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거나 두 번째로는 그 사건들을 다양한 인간의 생활 국면의 관점에서 분류하여 그 시기의 특징을 추론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할 때 교사의 역할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단부터가 이제 교사의 역할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시기학습을 조직할 때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이 시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이 시기에 대해 학계의 지금 새로운 그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학습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를 할 때, 그거에 대한 관점들을 이제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냐면 구한말이라는 시대를 정해 놓고 그 관련된 내용 중에 그 강화도 조약이라는 사건을 선정해서 시대 학습을 한다고 봐요. 그러면 교사는 강화도 조약이 그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어떤 기점이 됐다는 관점도 있고 두 번째 그런 관점이 이제 식민사관이기 때문에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해서 17, 18세기 때부터 우리는 이미 근대화 싹이 보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알려면 나름대로 인제 어떤 시대적인 관점, 흐름 이런 것도 같이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많은 또 연구 동향도 알아야 되고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인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학교에 가 보시면 어 그 인구할 때 공부할 내용은 다 잊어버렸고 그냥 교과서 내용만 달라 외워 갖고 가르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교과서 내용이 이러이러한 관점이 좀 최근 경향과 맞지 않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사가 이거는 역사 교사가 할 분이 아니라 그 학자들이 하는 건데 우리가 굳이 그것까지 알 필요 있냐. 그렇게 말하신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물론 학자는 아니죠. 역사학자는 아니고 그 시대를 연구하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뭐냐 흐름 정도는 알 필요는 있잖아. 이런 관점이 있고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하고 좀 다르다라는 정도는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교사의 전문적인 역량이죠. 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실제 역사라는 게 영어 선생님도 가르칠 수 있고 그다음에 국어 선생님도 가르칠 수 있고 수학 선생님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중3 담임할 때 수학 선생님이 그 수학 학원 강사가 자기도 역사 가르쳤다고 해서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학부모 중에 그 분이 계시더라고요. "난 수학 강사인데 역사도 가르쳐 봤다." 어 그러면 인제 다 모든 교과서 다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거야. 어 자기 전문성을 이렇게 깎아먹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요. 자 하여튼 그렇고 자 그래서 인제 요 시기학습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인제 볼 게 뭐냐면
비교학습이에요. 비교학습. 이 비교학습은 무지 중요하죠. 예. 아마 역사과 기출문제, 역사 역교동 기출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온 게 비교학습이에요. 비교학습. 쉽지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녹색 책 읽고 파란 책 내용을 같이 읽어볼게요. 비슷비슷한 내용이지만 비교학습이 이제 나올 때 주로 이제 나오는 건 뭐냐면 비교의 특징, 공통점과 차이점. 그다음에 비교학습할 때 유의점. 요거 물어보거든요. 자주.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비교학습은 서로 다른 사회, 국가, 지역, 문화권, 시기, 계급이나 신분, 인종이나 민족 간의 역사적 경험을 특정한 국면이나 경험. 잠깐만요. 국면이나 경험, 형상 사건들 중시로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그래서 비교학습의 키워드는 제 핵심적인 키워드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 이런 기출문제 나왔죠. 봉건제도 쭉 나열돼 있죠. 이게 2차 예전에 09년인가 그때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서양사나 뭐 동양사 문제와 연결돼서 나왔어요. 일본사하고. 그래서 이제 서양의 봉건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봉건제도가 있고 중국 주나라 때 봉건제도가 있죠. 그래서 설명을 해 놓고 이걸 비교학습할 때 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럼 비교학습하려면 이 각 봉건제 공통점을 뽑아내고요. 그다음에 차이점을 뽑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역사 지식과 이제 접목시키는 부분인데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공통점은 뭐겠어요? 지방 분권. 그다음에 서양 같은 경우에는 쌍무적 계약 관계. 일본 중앙집권적 봉건제도. 중국은 그 종법에 의한 화원적 그 봉건제도. 이렇게 쓸 수는 있어. 정확히 역사 지식만 갖고 있어도 풀 수 있는데 여기에서 물어보는 건 서양사 관련된 지식이 아니라 요거 그 비교학습이라는 그 역경험 관련된 지식을 물어본 것 같아. 그래서 비교학습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 어떻게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생되는 것을 이해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있죠. 자, 그다음에 비교학습의 인제 그 내용들이 좀 있는데 한번 볼게요. 비교학습은 비교의 대상, 비교의 준교, 그 초점을 선정하는 데 있다. 이 비교의 준거라는 것은 그 비교의 기준을 어디를 둘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학습의 대상은 역사 사건이라든지 종교, 사상, 사회, 문화 등 기술 좀 다양하다. 그래서 그 밑에 예문이 쭉 나와 있잖아요. 예문 한번 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남아메리카, 그다음 아시아, 아프리카에 일어난 민족주의 운동을 비교하여 각각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고 또 한국과 태국 불교 신앙의 성격이나 사회적 영향력, 규정력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자, 비슷한 시기에 이제 서로 다른 문화권의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비교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한 후 어떻게 그러한 공통적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각 문화권의 독특한 문화, 조건들과 관련돼 설명할 수 있다. 같은 사연에서 서로 다른 신분의 생활 모습을 비교하거나 남성과 여성의 생활을 비교하고 왜 그런 공통적 차이점이 나타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가 이제 유의점이죠. 요게 상당히 중요해. 예. 그래서 근데 유의점 들어가기 전에 장점도 있어요. 비교학습 장점. 예. 그래서 요거는 요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남색 책에 보면 일반적 설명 과정에 보면 비교적 설명이 있어요. 비교적 설명. 요거는 인제 교수학습 방법이 아니라 일반적 설명 방식으로 인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색 책에 인제 이론 부분에 있거든요. 그 남색 책에 보면 비교 설명도 있는데 거기에 장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비교학습 공부할 때 정리할 때 거기 그 파란 책하고 녹색 책에 있는 내용만 정리하지 마시고요. 그 남색 책도 보세요. 남색 책도 비교 설명 관련된 내용이 있고 미래 뭐 일치법 이런 것도 있고 그 차이법도 있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하여튼 비교학습의 유의점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에 나오는데 여기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볼 때 첫 번째로는 자, 비교할 때 비교의 범주와 초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관련이 없는 형상이나 사건, 그다음 관계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자, 예를 들어서 지역을 달리하는 성별 관계를 비교할 수 있으나 뭐 한국의 뭐 여자들 삶, 뭐 미국의 여자들 삶 비교할 수 있죠. 근데 같은 지역 내 성별 관계가 신분 관계를 비교하는 건 비교 범주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여성과 저쪽 미국의 상류층 부르주아 계층 이렇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범주가 다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요거는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에서 이제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던 게 있는데 이게 아마 09 년인가 그렇게 그때 나왔을 거야. 그때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 나왔던 건데 지도안이 주어지고요. 송나라와 원나라 관련된 비교 부분이 있어. 그래서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송나라의 어떤 문화 부분하고 원나라의 어떤 그 민족 차별 정책 그러니까 송나라 경제 부분하고 그 원나라 민족 차별 정책 관련된 내용을 비교하라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안 되죠. 왜? 비교의 범주와 초점이 다르잖아. 어. 신분 관계하고 신분 제도하고 그 송나라의 경제는 다른 거지. 경제하고 신분 관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두 번째인데 두 번째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이것도. 그래서 발전이나 진보 수준을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는 건 잘못되고 편견을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비교의 목적은 서로 다른 집단의 독특한 생활, 문화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차이를 인정하려고 하는 거지 차별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예.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발견된 서로 다른 점, 비슷한 점에서 대한 해명은 각 집단의 특성, 문화적 조건들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비교 또한 해석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교의 방식으로 축출된 내용은 다른 관점이나 다른 증거에 입각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예를 들어서 뭐 남자하고 여자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요. 자, 남자 여자 중에 생산 능력은 누가 있겠어요? 예, 생산 능력이라는 건 이제 후대를 생산할 수 있는 당연히 여자죠. 여자. 예. 남자는 소수만 있어도 돼. 여자는 많아야 되겠죠. 인구를 증식시키려면 그런 측면에서 여자가 이제 뭐냐면 훨씬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사냥이라든지 뭐 스포츠라든지 뭐 힘을 쓰는 게 있으면 남자가 유리하죠. 물론 여자분 중에 상당히 힘이 세시고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얘기하는 거야. 예. 근데 한쪽만 보고 힘이나 생산 능력을 가지고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 여자가 우월하고 남자가 열등하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예. 왜냐하면 그 비교할 때는 한 가지 비교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의 다른 중과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뭐냐면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관련돼 갖고 인제 파란 책 있는 내용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파란 책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196 페이지 펴 보세요. 196 페이지. 자, 이 비교학습 부분 있죠? 파란 책 비교학습. 자, 앞부분은 인제 각자 읽어 보시고 요 뒷부분만 좀 읽어 볼게요. 자, 그 사건인들의 배경과 원인, 시기, 전개 과정, 결과 등을 유사성과 차이점을 찾아보고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비교학습의 주된 과정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비교학습의 교사의 역할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비교학습은 비교의 대상을 적절하게 잘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교사는 학생들의 수준에 알맞으면서 비교할 만한 근거를 갖추고 있는 대상을 선발하고 결정해야 된다.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그 뒤에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요. 비교학습의 대상은 역사적 사실 및 사건만이 아니라 인물, 시대, 종교,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거쳐 선정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영국의 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을 한다든지 고려 무신 정권과 일본의 무사 정권, 조선의 노비와 미국의 노예, 유럽의 르네상스와 조선의 정조 시대 문해 부흥을 비교할 수 있다. 자, 이런 비교를 우열을 가진 게 아니라 유사점과 차이점, 그 원인을 구명하고 궁극적 비교의 대상에 대해 보다 넓고 깊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비교학습의 목적을 써라 하면 요걸 쓰면 되겠죠. 요게 비교학습의 목적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런 목적을 충실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나? 유의점이죠. 자, 요 유의점 관련된 내용은 되게 중요하죠. 여기도 세 가지 인제 뭐냐면
제시를 하고 있죠. 이것도 비슷비슷해요. 녹색책하고. 비교학습 과정에서 비교 대상에 대한 선호와 감정이 우열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 비교 평가할 때는 반드시 그 기준을 다양하게 선정하여 학생들의 평가 관점의 폭을 넓혀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비교 판단의 결과 역시 해석에 항상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의점, 고려할 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비교학습의 의의가 있죠. 비교학습의 의의는 뭐 장점과 연결될 수 있는데 하여튼 의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비교학습의 또 장점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요거는 비교학습 과정은 왜 그렇게 그러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학생들이 사고하고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첫 번째 이제 내용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비교 대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학생들 자신의 역사의식과 태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 예. 자, 그리고 비교학습은 그 언제 적합하냐? 고학년 때 적합해. 뭐 시대학습이라든지 탐구학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사료학습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팩트를 알아야 될 거냐. 그래서 저학년 때는 주로 뭐냐면 기본적인 팩트를 아는 거고, 고학년 때, 이게 뭐 고학년이 고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정확히 나오진 않으니까 제 생각엔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같아. 하여튼 이 고학년 때 수업이 되게 하다. 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들 당연한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비교학습 부분을 이제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교수학습 방법 관련된 내용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앞에도 언급했지만 이 교수학습 방법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한두 문제씩 꼭 나와. 이 교수학습 방법에서. 그래서 이 교수학습 방법은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이 교수학습 방법 끝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평가와 관련된 거예요, 평가. 예. 평가는 평가를 보면 이제 녹색 책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평가책이라고 있어요, 평가책. 여기 있어요. 녹색 책 평가는 좀 약간 개요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리고 평가는 요걸 좀 약간 심화할 부분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 평가책 자체를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기출만 이제 보면 되고, 만약에 다른 데서 나왔다. 평가책에서 다른 데서 나오면 그냥 틀리면 돼. 어차피 남들도 잘 모르니까 번별이 없어. 나중에 떨어지고 나서 다시 공부하면 돼요. 그 부분 집중 좀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녹색 책과 이제 평가책 관련된 부분을 기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번 이제 발췌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평가책을 따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차라리 그냥 녹색책 평가 부분 할 때 다시 이제 심층적인 의미에서 평가책 관련된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가책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는 안 나왔죠. 근데 재작년하고 3년 전인가? 나왔어. 21 년도하고 22 년도에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23 년도 안 나왔고, 가끔 이제 평가책을 가지고 이제 내는 교수님이 있으신 것 같아. 최 교수님, 그분이 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요번에 최 교수님이 안 들어가신 것 같아. 그래 갖고 평가책 안 내온 건데 그분이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책 꼭 읽으셔야 돼. 올해 안 나왔다고 해서 그 작년에 안 나왔다고 올해 안 나올 거야, 그런 생각 버리셔야죠.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작년을 기준을 가지고 올해를 평가하지 마세요. 올해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완전히 어 족될 수가 있어. 그래서 기출을 할 때는 5-6년 동안의 기출 추세를 쭉 보세요. 그리고 그 추세에 맞춰 갖고 봐야지 작년 기준 가지고 뭐 보고 이 책은 봐야 되고 이 책은 안 봐야 된다, 그런 식의 기준 설정은 안 된다 그거죠. 5-6년 정도는 봐야 된다. 그래서 추세를 보고 할 때 평가책은 앞으로 올해나 아니면 내년에 한번 꼭 나온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평가책 관련된 내용 중에 뭐와 인제 관련된 평가 기준도가 있어요. 평가 도구. 그래서 우리가 타당도, 신뢰도, 반응 분포도 막 등등 있잖아요. 그 관련된 내용들을 볼게요. 요게 평가책에는 되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책을 제가 이제 목록폭에다 적어 놨어요. 80 페이지에서 120 페이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구구절절 적어 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다 볼 필요 있나? 그 생각이 들어. 왜냐면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그 정도는 아니야. 예. 그 정도 뭐 계산하는 문제는 13년 기출에 나오긴 하는데 그 정도는 주관식에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주관식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녹색책에 있는 내용들만 좀 개념 파악만 해 두셔도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아.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육 평가와 관련돼서 교육학에서 또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하여튼 개념 정도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녹색책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299 페이지 펴 보세요. 뒤에 있는 것들은 그냥 각자 보고 싶은 분들 다 보시고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건 건너뛸게요. 예. 그래서 평가 도구 관련된 내용 볼게요. 평가 도구는 사당도, 신뢰도, 난이도, 변별도, 객관도, 반응 분포도 이렇게 인제 볼 수가 있죠, 등등. 그러면 저도 펴 보고 이게 299 페이지예요. 자, 299 페이지 평가 도구 들어가기 전에 세 번째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11 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11 번이에요. 예. 자, 여기 타당도를 볼게요. 교육 목표에 비춰서 하는 게 타당도인데, 자,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게 있죠. 쉬운 예를 들면 머리 IQ 검사를 해요. IQ 검사. IQ 검사 해 가지고 IQ는 높은 사람은 머리가 크다 해 갖고 머리 크기를 가지고 IQ를 쟀단 말이에요. 이거는 신뢰도는 높을 수 있죠, 정확하게 쟀으니까. 근데 뭐가 안 맞아요? 타당도가 떨어져. 왜냐면 머리 크기, 뇌의 크기하고 뇌의 어떤 이제 뇌의 크기하고 지능하고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어. 뇌가 어느 정도 크긴 있어야 되지만 지능이 높으면 크기보다는 뭐가 있으냐면 요 뇌에 신경 물질이 얼마나 많이 분포되냐, 그게 중요한 거야. 예. 머리가 작아도 신경 물질이 많이 있으면 똑똑할 수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머리 크기하고 뭐냐면 IQ는 관련이 없는데 머리 크기를 가지고 IQ를 쟀단 말이야. 그는 뭐야? 목적에 비해서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건 타당도가 없다는 거야. 예. 요걸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자, 하여튼 타당도는 평가 도구가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되고 있느냐를 정도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평가 도구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따라서 타당도가 없는 문항은 평가 문항의 어떤 자격이나 가치를 지닐 수 없다. 그러니까 타당도가 전제 조건이야. 아까 IQ를 전제 조 재는데 이 IQ 가지고 인제 머리 크기 가지고 IQ를 쟀단 말이야. 이미 타당도가 상실되죠, 신뢰도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중에 번별도라든지 반응 분포든 난이도 이런 걸 채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타당도가 일단 전제가 돼야 돼. 자, 타당도 개념 반드시 준거 개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 무엇을 비추어 본 타당도인지. 막연히 타당도가 있다든가 없다든가 할 수 없다. 이를테면 역사 시험은 역사와 관련된 능력을 측정하는데 타당도가 있지만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데는 전혀 타당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있죠. 근데 약간 이것도 좀 전 다른 생각인데, 역사를 잘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돼. 네. 국어가 잘해야지 이렇게 문맥을 이해할 수 있고 문제 파악 능력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국어 못하면 문제 파악 능력도 없어. 예. 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예, 요거 들으세요, 이거는. 네. 그래서 제 생각을 얘기하는데 제 생각을 가지고 쓰면 안 돼요.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고 좀 잠시 딴 생각을 해 갖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내용을 보고 해야 돼, 요걸. 중요한 건 저자의 생각이니까. 자, 그래서 예를 나오는데 어떤 역사 교사가 역사 시험에서 서술형 문항을 제출해 놓고 학생들이 원고지에 답을 쓰게 하면서 채점 기준에 원고지 사용법에 어긋날 관점을 제시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 원고지 사용법에 맞춰 답을 제시한 거는 국어 능력이죠. 근데 이건 역사 능력이라 할 수 없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역사 능력에는 타당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자, 밑에는 이제 타당도의 인제 종류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첫 번째로 보는 게 내용 타당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내용 타당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내용 타당도라는 것은 평가 도구가 평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충실하게 뭐냐면 측정하고 있는 걸 분석하는 걸 말한다. 여기에서 평가한 내용은 주로 교수 학습 과정에서 설정된 학습 목표와 그에 따른 내용이다. 따라서 평가 도구가 학습 목표를 얼마나 잘 대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내용이 얼마나 충실히 측정하고 있는가를 비례해서 내용 타당도가 높아질 수 있다. 자, 이를테면 중학교 2학년에서 사회시험에 출제된 국사 문항이 수업 중에 강조되지 않는 부분에 출제되었다면, 특정한 부분에 출제되었다거나
시험 범위에서 벗어난 내용이라는 하는 것은 내용 타당도가 떨어진 거다. 이렇게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이 타당도 종류는 그 평가책에 보시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 타당도만 적어 놓으니까 그냥 내용 타당도만 파악을 해 두시고 더 알고 있다. 더 알고 싶다면 타당도의 종류는 저희 평가책에 보면 쭉 있으니까 좀 보시고 거기에 보면 타당도가 계산 그 타당도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 신뢰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느냐, 정확하게 측정하느냐 문제야. 자, 그래서 그 신뢰도라는 것은 평가 도구가 측정 대상이 되는 내용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재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다시 말해 신뢰도는 어떤 평가 도구가 측정 대상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재고 있는가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즉 측정 과정에서 작용 오차만을 문제 삼는 평가 도구의 정확성을 가리킨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채점의 일관성을 유지하느냐, 이게 이제 신뢰도죠. 이 신뢰도. 그래서 이제 이 신뢰도를 이제 보는데 여기 보면 뭐 안정성 계수라든지 그다음에 동형성 계수가 있는데 요거 각자 보세요. 제가 이제 수학적 머리가 좀 딸려 가지고 설명을 못 해. 요 부분은.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계산을 하시 보시고 요 관련된 계산 내용이 시험문에 나왔어요. 아 시험문에 나온 게 아니라 그 평가책이 있어요. 그래서 평가책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이 객관도를 보죠. 객관도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이 객관도는 신뢰도의 일종이에요. 신뢰도의 일종인데 요게 인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시험 문제. 예. 요게 보통 평가 기준 나올 때 이 객관도에서만 나왔어. 객관도. 객관도. 그래서 객관도를 좀 보면 객관도는 채점자나 평가자의 신뢰도라고 얘기하는데 채점 과정의 정확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객관도란 채점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의미한다. 수학이나 과학의 평가에서 숫자나 기호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객관도가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1 더하기 1은 답이 2 잖아. 뭐 그 이상 그게 뭐 의미가 없죠. 딱 2만 써야 되는데 3 쓰고 4 쓰고 이렇게 다 틀리죠. 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의 화학 공식을 써라. 그러면 뭐 H2O 이렇게 하면 딱 H2O에는 답이 없잖아. 그런데 문제는 역사 같은 게 좀 달라요. 원래 역사는 수학이나 과학처럼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이성계가 사온 나라의 국명을 써라. 조선. 단답형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조선의 의미를 쓰시오. 조선 건국의 의미를 쓰시오. 요거는 답이 없는 거야, 답이. 그러면 뭔가 그런 걸 낼 때 서술 평가나 그런 걸 낼 때 뭔가 답을 기준으로 해서 채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보니까 괜찮네. 이거 보니까 아니네. 이런 식으로 채점할 수는 없죠. 평가 기준만 뭐냐면 맞아 나오고 채점을 해야 되겠죠. 하여튼 역사학습의 평가에서는 일상적 언어를 주로 사용되므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객관도가 낮아질 위험성이 있다. 평가 문항의 유형으로 볼 때 객관식 평가 문항은 주관식 평가 문항에 비해 객관도가 높다고 할 수 있죠. 주관식 평가 문항은 객관도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떨어지죠. 예.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 기준이 있어야 되는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자, 요 기출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여기 기출 기억을 해 두세요. 기출에 나왔던 거죠. 자, 객관도는 평가자 간의 객관도와 그다음에 평가자의 내 객관도가 있어요. 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평가자 간의 객관도라는 것은 뭐냐면 두 명 이상이 볼 때 A 교사, 뭐 B 교사, C 교사가 할 때 A 교사가 똑같은 그 문항을 보더라도 A 교사는 1점 주고 얘는 2점 주고 얘는 1.5를 주면 객관도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객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어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겠죠. 그 뒤에 있고 후자는 평가전의 객관도는 한 사람이 똑같은 이제 답안지를 이제 채점할 때 처음에 채점할 때는 엄격하게 타이트하게 채점하다가 나중에 가면 느슨하게 채점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 갖고 그 차이가 똑같은 답을 제출했더라도 뭐 1점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런 평가전의 객관도 떨어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의미를 이제 뒤에 있는데 의미를 한번 읽어 볼게요. 자, 평가전의 객관도는 한 검사의 결과에 따라 여러 명의 채점 및 평가 결과가 일치한 정도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후자는 동일한 평가가
그러니까 평가자가 같은 검사를 대한 시간상의 간격이나 상황의 차이를 두고 두 번 채점할 경우에 그 결과가 일치한 경우를 말한다 이거죠. 요거는 이제 면접 시험에도 그런 게 좀 많이 작용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 1차 합격하고 2차 면접 시험을 보면 되게 면접관들 있잖아요. 면접관들이 또 사람이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삿짐해서 그 면접 보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좀 있다가 처음에는 좀 자세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어가면 인제 흐지부지 돼. 어. 딴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면 앞에는 좀 타이트하게 점수를 주는데 뒤에는 그냥 괜찮으면 그냥 점수 많이 주고 어 아니면 뭐냐 점수 낮게 주고 뭐 그렇게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되게 그런 것 같아. 어. 호불호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인제 바뀌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도 면접 점수도 상당히 뭐냐면 운인 것 같아. 예. 그 자주 보면 면접 점수 뒤집어졌다 뭐 해서 내가 0.1점 차이, 1점 차이로 합격했는데 어 합격했다 2 차에서. 그리고 내가 10점 차이도 뭐냐면 넘게 1차 점수에서 10 점은 더 많게 합격했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다 이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예전에 어 임용 시험 볼 때 면접 첫 번째 합격할 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커트라인에서 11 점인가 12 점을 더 뭐냐면 받았어요. 예. 그때는 뭐 2 차가 그렇게 기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1.5 배가 아니라 1.2 배를 뽑았던 시기거든요. 1차 합격하면 진짜 뭐냐면 그 면접장에서 면접관의 싸다기를 때리지 않는 이상은 합격하는 경우인데 요 정도 점수면 떨어졌어. 왜 떨어졌냐면 여러 가지 인제 있는데 뭐 있어요. 좀 그때 면접관에게 좀 약간 괘씸하게 보이는 행동을 많이 좀 한 것 같아 내가.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인제 실제로 학교에서는 객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전자의 방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평가자 간의 객관도를 높이는 거죠. 여러 사람이 두세 사람이 그 교차 검토를 하죠. 그런 방법을 하는데 하지만 이제 이렇게 아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요럴 경우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 기준표를 명확히 하고 평가자를 훈련시켜야 돼. 채점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평가 소양을 훈련시켜야 된다. 연수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이나 평가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는 후자의 방법을 연수할 필요가 있다. 어. 그래서 전자의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뭐냐 채점이나 평가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후자의 방법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있죠. 잠깐만요. 여기는 빠져 있는데 여기는 평가책에 있는 내용인데 요 관련돼서 그 이 "훈련이 필요하다." 이 내용이 있어요. 여기 빠져 있네. 그래 갖고 훈련이 돼서 이제 채점 기준표를 명확히 하고 채점자 교사의 어떤 훈련 그 평가 훈련도 해야 된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아까 인제 여러 가지로 인제 그 채점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평가자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채점 기준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있거든요. 요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고 여기는 인제 전자의 방법을 사용하지만 평가자의 객관도도 이렇게 뭐냐면 채점이나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그걸 사용한다. 뭐 이렇게 해서 후자의 방법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뭐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 뭐 문맥상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전자의 방법을 할 때 이렇게 평가 기준표나 평가자 훈련을 할 필요 있다. 요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예. 요건 평가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난이도 관련된 내용 볼게요. 난이도. 자 난이도는 고난도라고 하죠. 얼마나 어려웠냐 그 책이. 그래서 난이도를 고난도로 하며 평가 도구의 어려움 정도를 의미하고 문항별 정답자 수를 응시자 전체 수에 비율을 한다. 그래서 예전에 13년 기출인가? 이 13년 기출에 난이도나 그때 이제 번별도, 문항 반응 분포도 같은 것들 계산하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13년 기출 문제인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난이도하고 인제 이 내용들 계산은 이제 각자 보시고 제가 수학이 좀 약하기 때문에 건뛸게요. 예. 번벌도라는 건 뭐냐면 평가 도구가 우수한 집단과 열등한 집단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어떤 검사에서 그 총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간의 한 문항에 대한 정답률을 비교할 때 총점이 높은 사람이 정답이 높고 총점이 낮은 사람이 정답이 낮으면 변별도가
높아진 거죠. 변별도 역시 난이도처럼 상대평가를 중시하는 것을 요건이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변별도 지수라 해 가지고 그 계산이 나와요. 계산은 여러분들 각자 보시고, 그다음 반응 분포도는 뭐냐면, 반응 분포는 문항의 양호도를 판단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선당형 문항의 경우에는 학생들 각지의 답지에 얼마나 반응했는지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인제 요 반응 분포도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예문을 보고 인제 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여기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이제 평가 도구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개념 정도만 알려드리고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좀 각자 보시거나, 아니면 교육학에서 이거 자세히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거 참조하세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평가 도구의 유형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선다형 문항의 제작 방안을 얘기할게요. 선다형. 선다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보통 시험은 이제 선다형이 있고, 그다음에 서술형이 있고, 뭐 논술형이 있죠. 크게 보면 논술형도 이제 서술형이 일종인데, 선다형이라는 건 오지선당 이 주죠. 그래서 선다형도 뭐 두 가지로 날 수 있고 인제인데, 보통 오지선당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객관식 시험을 이제 선다형이라고 하죠. 선다형. 그래서 지필 평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선다형인데, 예전에 인제 선다형 제작 방안과 뭐 제작 원리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요걸 볼 필요가 있는데, 자 312 페이지 잠깐 펴 보세요. 312 페이지. 쭉쭉 넘어가서 312 페이지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312 페이지부터 해서 325 페이지까지 상당 문항의 그 제작 방안을 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문두 작성의 유의점, 그리고 답지 작성의 유의점, 요런 것도 있는데, 요런 것들은 좀 같이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요거보다는 평가책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요거는 인제 참조를 해 주시고, 평가책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 123 페이지 펴 보세요. 잠깐 제가 필게요. 평가책이 잠깐만요. 이게 어딨나 얘가? 다운을 받았는데. 어. 평가책은 다음에 좀 쉬고 나서 좀 할게요, 쉬고 나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음 때 평가책 강독을 하고요. 오늘 이번 시간 여기서 끝낼게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이 타임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타임 때 평가책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